오늘 하루는 어떻게 지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책 속에서 여행하는 아이디 구름여행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여행할 글읽기는 책 제목 너무 재미있어서 잠 못 드는 과학책 지은이 션 커널리. 션 커널리는 미국 BBC 라디오 과학 프로그램들의 단골 전문가 패널이자 인기 과학 작가다. 과학이라면 어렵게만 느끼는 사람들조차도 술술 넘길 수 있는 베스트셀러를 연달아 써내 꾸준히 주목받고 있다. 10권에 달하는 그의 과학 입문서들은 시장에서 환영받았을 뿐 아니라 평당과 과학계에서도 크게 호평받았다. 션 커널리 과학책들은 2016년 전미 과학교사협회의 추천을 받기도 했으며 특히 너무 재미있어서 잠 못 드는 과학책은 2011년 전미 과학진흥협회에서 수여하는 최고의 과학책상을 받았다. 한편 의학, 과학 분야에서 미국 선두를 달리는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도 너무 재미있어서 잠 못 드는 과학책을 비롯한 그의 저작들을 청소년들이 꼭 읽어야 할 과학책에 선정했다. 자, 그러면 프롤로그를 읽어볼게요. 과학자들이 뭔가를 시도할 때마다 터무니없다는 형용사가 왜 항상 따라붙을까? 과학자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검증해서 일반 대중과 공유한다. 그래서 우리가 따로 힘들이지 않아도 요리할 수 있는 불이 생겼고 여기저기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바퀴가 생겼고 은하계를 관찰할 수 있는 망원경이 생겼고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몸속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엑스레이가 생겼다. 과연 이러한 발견과 발명을 그저 터무니없는 아이디어였다고 할 수 있을까? 사실 터무니없다는 과학자들이 아니라 일반 대중인 우리의 관점에서 나온 말이다. 수평선 끝은 절벽이 분명한데 그리로 배를 몰아가겠다는 생각. 2에서 3m짜리 명주천에 의지해 열기구에서 뛰어내린다는 생각. 그럴듯하게 포장한 깡통에 사람을 태워 우주로 보낸다는 생각이 터무니없다고 매도한 쪽은 과학자들이 아니라 대중이었다. 대중의 눈에 그런 시도는 어리석고 무모할 뿐만 아니라 재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다. 한데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행으로 옮기는 데 필요한 지적 호기심, 끈기, 배짱을 지닌 사람들은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늘 존재했다. 이런 용감한 영혼들 덕분에 불과 수백만 년 전 원시적 석기를 사용하던 인류가 오늘날 원자 구성 입자의 충돌을 발견하게 됐다. 대다수 사람들이 진보는 재앙을 부를 가능성이 높다며 움츠러든 채 그저 방관하는 동안 그 극소수는 인적 미답의 땅에 과감히 발을 내딛고 개척해 나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극소수에 해당하는 과학자 중 다수의 발견은 인류를 이롭게 하겠다는 애초 의도와 달리 무기화에 사용되었다. 활과 화살이 사용됐던 고대부터 원자 분열이 이루어진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았던 현상이다. 그나마 지금까지 과학의 발전에 따른 이득이 재앙의 가능성을 항상 압도했기에 다행이었다. 예를 들어 화약은 수많은 무기의 원료로 사용되기는 하지만 산의 터널을 뚫거나 댐 건설을 위해 집안을 닦을 때도 유용하게 쓰인다. 헬리콥터 역시 현대전에서 전투에 투입되기도 하지만 응급 환자들을 실어 나르거나 재난 현장에서 복구 작업을 펼칠 때 사용하기도 한다. 원자폭탄 자체는 무시무시하지만 이를 가능하게 만든 기술을 사용하면 안전성을 입증한다는 전제하에서는 가까운 미래에 화석 연료를 대체할 청정 에너지를 개발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강입자 충돌기가 인류를 구원할지 재앙을 일으킬지 지금으로서는 아무도 단정할 수가 없다. 과학자들은 누구나 자신들의 업적이 수반하는 이득이 재앙을 만들 가능성보다 훨씬 크다고 굳게 믿는다. 이 책은 200만 년에 달하는 인류 역사 전반에 걸친 과학자들의 여정을 연대순으로 보기 쉽게 정리해 놓았다. 과학자들이 어떻게 재앙의 가능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맞설 수 있었는지 흥미로운 뒷이야기까지 자세히 전달한다. 또한 다양한 과학 실험의 배경, 절차, 결과를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
전체 내용은 34개의 장과 50개의 실험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장은 과학 및 기술 분야의 역사적인 발견 혹은 연구를 설명하며 시작한다. 몰랐던 사실을 알아가는 재미와 과학 상식을 넓히는 보람을 느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각 장이 끝날 때마다 이 실험들이 어디에 재앙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이어 알고 넘어가야 할 과학 지식에서는 그러한 발견이나 연구를 가능하게 해준다. 그럼으로써 재앙의 가능성을 싹틔운 과학적 원칙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각 장 말미에는 독자들이 직접 진행해 볼 수 있는 실험이 소개되어 있다. 실험마다 위험도 측정 기준표에 따라 점수를 매겨놓아 각 실험이 얼마나 유의해야 할지 미리 판단할 수 있었다. 책에 소개된 실험을 모두 마치면 인류가 최초로 등장한 시점부터 광속으로 이동하는 미립자를 측정할 수 있게 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수백만 년에 걸친 인류의 과학적 족적을 훑은 셈이 된다. 따지고 보면 이 책에 소개되는 내용들은 대체로 우리가 학교에서 긴긴 과학 수업 시간을 견뎌가며 배웠던 것들이다. 하지만 그 각각의 발견이 얼마나 신선한 발상이었고 어떤 위험을 감수한 도전이었는지 하나하나의 발견이 쌓여가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어떠한 모습으로 바꿔왔는지를 성찰해 본 사람들은 몇이나 될까. 한 장 한 장 넘기며 과학의 거인들의 어깨에 올라타 그들의 모험을 충분히 즐기기 바란다.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선사시대의 인류, 도구를 발견하다. 무기전쟁이 시작되다. 이글이글 타오르는 태양이 관목 몇 그루와 바위밖에 없는 황량한 벌판에 사정없이 내리쪼인다.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뾰족한 화산 봉우리 몇 개가 솟아있다. 화산이 내뿜는 재와 용암 덕분에 주변 땅은 비옥하다. 광활한 평지의 여러 종류의 풀 외에도 사이자를 등 꽃을 피우는 식물도 함께 자라고 있다. 오늘날 동아프리카 탄자니아가 자리한 세렝게티 평야의 200만 년 전의 모습이다. 당시 세렝게티 평야는 동식물이 살기 좋은 환경이었고 특히 야트막한 호수 근처에서는 다양한 종이 발견되었다. 예나 지금이나 아프리카 평야에 서식하는 동물들은 물이 있는 곳으로 몰려든다. 그래서 일견 평화로워 보이는 물가가 먹고 먹히는 살육의 현장이 되기도 한다. 영양, 물소, 가젤, 얼룩말의 200만 년 전 조상들도 호숫가로 물을 마시러 왔다가 포식자에게 속절없이 잡아먹혔다. 최초의 포식자들은 호숫가 나무나 풀숲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먹잇감이 가까이 오면 달려들어 숨통을 단숨에 끊었다. 그렇게 호젓한 식사가 수백만 년 동안 이어지던 중 인간이라는 막강한 경쟁자가 등장했다. 약 200만 년 전 탄자니아 올드바이 협곡에 살던 인간은 현 인류의 조상으로 알려진 호모 에렉투스다. 직립보행을 했던 직립원인 호모 에렉투스는 식물의 열매를 주식으로 했고 간혹 맹수들이 먹다 남긴 고기 찌꺼기를 먹기도 했던 수렵 채집인이었다. 최초의 호미니드는 식물로만 연명한다. 돌로 도구를 만들 줄 알게 되면서 획기적인 진화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이러한 도구를 이용하여 풀을 베거나 뿌리를 캐내기만 하다가 곧 동물의 사체에서 고기를 떼어내거나 뼈를 갈라 골수를 꺼내게 되었다. 호미니드 사람과는 다리가 둘인 영장류를 가리키는 말로 현 인류와 멸종한 인류를 모두 포함한다. 돌 도구가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당시 인류가 깨닫는데 얼마나 걸렸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돌로 도구를 만들어낸 바로 그 지적 능력을 이용하여 무기 활용법을 알아낸 것은 분명하다. 초기 인류를 대신하여 변명하자면 애초에 무기를 순수한 방어 목적으로 사용했을 듯하다. 맹수를 맨손으로 막아낼 수는 없지 않은가. 끝이 뾰족한 도구를 휘두르면 꽤 효과가 컸을 것이다. 그러다가 사냥을 하거나 동물을 죽일 때에도 유용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곧 같은 인간을 향해 겨누게 되었을 것이다. 이때부터 인간의 발명품은 잠재적 재앙이 될 가능성 또한 지니게 되었고 최초의 군비 경쟁이 시작되었다. 올드바이 협곡은
구석기 시대의 화석이 풍부하여 그야말로 고고학의 보고서와 같은 곳이다. 특히 초기 인류 유적이 다수 발견되었기 때문에 인류의 유람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지금까지 협곡 내 호숫가로 추정되는 지역 근처에서 발견된 각종 돌 조각을 검토한 결과 호수는 50만 년 전 말라 없어지고 석기를 만드는 데 쓰인 돌의 나이는 대부분 200만 년 이상이었다. 돌의 모서리는 무엇인가를 이용하여 찍어서 날카롭게 다듬어져 있었다. 또한 협곡에서 발견한 뼈 화석을 고성능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표면에 남은 흔적이 뼈를 석기로 긁었을 때 남는 흔적과 같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초기 인류는 양식을 마련하기 위해 석기를 일상적으로 이용했음을 알 수 있다. 지금도 먼 오지에서 원시 생활을 이어가는 부족들을 관찰하면 더 명확한 증거가 발견된다. 파푸아뉴기니 및 아마존 열대우림에 사는 원주민들이 쓰는 석기는 초기 호미니드가 썼던 도구와 매우 유사하다. 이들이 사용하는 돌도끼는 자연석을 또 다른 돌로 타격해서 날을 세우는 방식으로 만든다. 돌을 돌로 타격하면 울퉁불퉁한 모서리에서 돌조각이 떨어져 나가면서 더욱 날카로워진다. 가장 기본적인 도끼로는 단단한 흙 속에 박힌 뿌리를 캐낼 수 있고 조금 더 날카롭게 벼린 도끼를 이용하면 나무를 베거나 동물 가죽을 자르거나 뼈까지 절단할 수 있다. 이런 돌도끼를 나무 자루 등에 끼우거나 기타 물체와 결합하면 오늘날 우리가 아는 도끼, 화살, 창 등 보다 복잡하고 정교한 도구가 탄생한다. 석기시대 초기 등장한 도구는 모두 단순하고 한 손에 쥐기 쉽게 만들어졌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인간은 돌을 나무나 동물 뿔로 만든 손잡이에 끼우면 효과가 배가 된다는 것을 깨닫는다.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 손잡이가 길면 길수록 내려치는 힘이 더 강해진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인류는 이렇게 지렛대 효과를 발견한 것이다. 그녀가 떠나가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랑이 떠나가요. 나는 바보처럼 멍하니 서 있네요. 멀어지는 그 뒷모습만을 바라보다 작은 점이 되어 사라진다. 시간이 지나면 또 무뎌질까. 얘 생각이 나. 네 생각이 나. If you 아직 너무 늦지 않았다면 우리 다시 돌아갈 수는 없을까. If you 너도 나와 같이 힘들다면 우리 조금 쉽게 갈 수는 없을까. 슬슬 잘할걸 그랬어. 그대는 어떤가요? 정말 아무렇지 않은 건가요? 이별이 지나봐요. 오오 그대를 잊어야 하지만 쉽지가 않네요. 멀어지는 그 뒷모습만을 바라보다 작은 점이 되어 사라진다. 누군가를 만나면 위로가 될까. 얘 생각이 나. Yeah, 네 생각이 나. Yeah. If you
서랍 속에 몰래 넣어두는 이 추억을 다시 꺼내 홀로 회상하고 헤어짐이란 슬픔의 무게를 난 왜 몰랐을까. If you 아직 넌 못내지 않았다면 우리 다시 돌아갈 수는 없을까. If you 너도 나와 같이 힘들다면 우리 조금 쉽게 갈 수는 없을까. 있을 잘할걸. 그랬어. 인간이 불을 장악하다. 가장 두려워하던 자연의 힘을 길들이다. 지금의 요하네스버그에서 가장 가까운 남아프리카 고원의 초원은 100만 년 전 초기 인류의 식량 보고였다. 사람들은 무리지어 살며 돌과 동물뼈를 깎아 만든 도구로 땅을 파서 식물 뿌리와 벌레를 채집했다. 물가에 자라나는 과목에서 열매를 따먹을 줄도 알았다. 이 지역에 그물망처럼 형성되어 있는 동굴은 뜨거운 태양과 폭우, 사나운 맹수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줬다. 당시 맹수 중에는 세이버투스의 조상인 메간테레온이 있었다. 과학자들이 100만 년 이상 지난 메간테레온의 화석을 조사한 결과 사람을 먹이로 삼았다는 증거가 발견되었다. 인간은 맹수에 맞설 신체적 능력이 거의 없었다. 다른 동물에 비해 힘도 약하고 느렸다. 돌과 나무, 뼈로 원시적인 도구를 만들기는 했지만 메간테리온의 공격 앞에선 무용지물이었다. 어떻게 초기 인류는 멸종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바로 메간테리온조차 겁을 먹고 물러서게 만드는 힘을 과학적으로 관측하고 길들여 보려는 용기 덕분이었던 듯하다. 그 힘은 다름 아닌 불이었다. 초기 인류가 맹수의 공격을 막기 위해 동굴 입구 및 거처 여러 곳에 모닥불을 피웠다는 사실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가 있다. 그들도 처음엔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불을 무서워했을 것이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불을 다룰 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 인간에게 창의성과 용기가 내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지구 역사상 다른 어떤 동물도 불을 가지고 노는 법을 익히지 못했다. 자연의 가장 파괴적인 힘을 조종하는 능력을 키움으로써 초기 인류는 생존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그들은 불을 이용해 맹수를 쫓고 추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했으며 점차 불로 음식을 익혀 먹게 되었다. 그 덕분에 질병을 예방하고 결과적으로 수명이 늘어나게 되었을 것이다. 나이가 들면 지혜도 늘어난다. 인류는 수명이 길어지며 윗세대가 후대의 지혜를 물려주게 되었다. 불이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음을 인류는 오래지 않아 깨달았다. 불을 가지고 놀면 화상을 입을 확률도 높아진다. 모닥불을 동굴 안에 피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장 먼저 떠올린 사람이 그 연기를 들이마시고 무사했을지 궁금해진다. 기원전 160만에서 100만 년 전 인류는 지구 곳곳에 판이하게 다른 환경에 거주하면서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불 사용법을 발견했다. 남아프리카 스와르트크란스 동굴 주변에서 발견한 증거를 보면 초기 인류가 어떻게 불을 사용할 줄 알게 되었는지 추정할 수 있다. 매사추세츠주 월리엄스 대학의 앤 스키너 교수는 나무, 뼈, 조개 껍데기 등 수백만 년 된 물질을 현대 화학 기법을 이용해 분석한다. 그는 스와르트크란스 동굴 입구에서 발견된 뼈의 일부가 약 15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결론 지었다. 스키너 교수는 뼈 조각이 모두 상당한 고온에서 탔다는 사실 또한 밝혀냈다. 이는 불이 붙으면 고온에 빠르게 도달하는 단단한 목재와 함께 탔거나 고온에 이르길 때까지 꺼지지 않고 오래 타는 건초 및 잔 가지와 함께 탔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 지역에서 그렇게 단단한 나무는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장작 이론은 배제됐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뿐이다. 당시 사람들은 번개에 맞아 타오른 관목을 목격하고 불이 붙은 가지 일부를 동굴 입구로 가져갔을 것이다. 그리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나뭇가지와 건초를 넣으면서 불꽃이 커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것이다. 그 불에 던져 넣어진 뼈들은 나뭇가지와 건초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에도 오래도록 남아 인류가 가장 공포스러운 자연 요소를 길들여 놨음을 방증하게 됐다. 원거리 공격 도구의 탄생, 목숨도 보존하고 사냥도 하는 비법을 찾다. 구석기 시대는 인류 역사의 99%를 차지한다. 약 1만 년 전 구석기 시대가 막을 내릴 때 인류는 여전히 문자를 발명하지 못한 상태였다. 즉, 그 시절 인류가 살았던 모습을 파악하려면 문서가 아닌 다른 증거를 찾아야 한다. 다행히 우리 조상들은 과학자들이 주목할 만한 유적을 많이 남겼다. 그 덕에 우리는 구석기 시대가 끝날 무렵 사람들이 체계적인 집단 생활을 하며 함께 사냥하고 식량을 채집하고 거처를 만들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때 석기는 초기 돌도끼 수준을 넘어 더 정교한 도끼와 칼, 창으로 발전했다. 이런 무기를 이용해 동물을 훨씬 빠르게 자르고 베고 찌를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창을 이용하면 원거리 공격도 가능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먹잇감인 동물이 공격하는 인간을 너무 빨리 알아챘다. 멀리서 창을 던진다 하더라도 던지는 데 필요한 넓은 공간을 확보해야 했기 때문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가까스로 그런 자리를 찾고 나면 북실북실한 메모드는 이미 어디론가 달아나 사라졌을 것이다. 당시 사냥꾼들이 뭐라고 탄식했을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어디 창보다 좋은 무기가 없을까? 멀리서 조용히 빠르게 날아가 급소를 찌를 수 있는 그런 무기 말이야. 그리하여 당대의 천재가 해법을 찾아낸 것이다. 그 천재는 나뭇가지에 물체를 얹고 잡아당겼다가 놓으면 빠른 속도로 날아간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것이고, 이어서 사냥한 사슴과 영양의 배를 가르던 중 근육을 뼈에 단단히 붙어있게 해주는 질긴 힘줄에 주목하게 되었을 것이다. 과학의 진보는 관찰에서 시작되며 관찰이 축적되면 유레카의 순간이 찾아온다. 그 유레카의 순간에 그 천재는 나뭇가지와 질긴 힘줄을 결합해 최초의 활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 초소형 창을 원거리로 날려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이 발명은 초기 인류의 사냥 형태의 혁신적인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들키지 않고 멀리서 은밀하게 공격할 수 있으니 먹잇감인 동물을 잡는 것도 수월했을 뿐이 아니라 빗나가도 분노한 메머드의 공격을 피할 시간을 벌어주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활과 화살의 영들은 사냥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그렇다. 활과 화살 또한 재앙을 초래할 잠재력이 다분한 발명이었다. 문자를 이용한 기록이 시작될 무렵 활과 화살은 이미 인류 최초의 살상 무기가 되어 있었다. 남자 조심하라고 사랑은 마치 불장난
불어라 바람 더 커져가는 불길이 기약인지 속인지 우리 엄마도 몰라 내 맘 도둑인데 왜 경찰도 몰라 불붙은 내 심장이 더 부어라 너는 기름 Kissing while I diss him I don't know but I miss him 중독을 넘어서 네 사랑은 crack 내 심장의 색깔은 black 멈출 수 없는 이 떨림은 on and on and on 내 전부를 너란 불길 속으로 던지고 싶어 Look at me now 이렇게 넌 나를 태우고 있잖아 끊을 수 없어 우리 사랑은 불장난 My love is on fire Now burn baby burn 불타나 My love is on fire So don't play with me boy 불타나 더 잡을 수가 없는 걸 너무나 빨리 퍼져가는 이 불길 이런 날 멈추지 마 사랑이 오늘 밤을 태워버리게 수메르인 이동수단을 개혁하다. 우연히 불러온 혁신. 수메르 문명은 기원전 3500년부터 기원전 1900년까지 메소포타미아, 지금의 이라크에서 번창했다. 이 지역은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을 끼고 있어 늘 비옥했고 농사짓기에 이상적이었다. 수메르 문명은 풍요로운 땅과 과학기술의 발전이 맞물려 만개했다. 수메르 문명을 통해 탄생한 수많은 기술 중 하나가 바로 오늘날 누구나 당연시하는 바퀴다. 수메르인들은 지극히 실용적인 이유로 물레를 발명했다. 기름과 곡물을 담아둘 도기가 많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도기를 손쉽게 제작하기 위해 물레를 개발하게 되었다. 수평으로 회전한 둥근 판 위에 찰흙을 올리고 돌리면서 그릇 모양으로 빚는 도구이다. 점차 수메르인들은 회전하는 물레 두 개를 나란히 수직으로 세우고 그 위에 평평한 판을 얹어 고정시키면 물건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수레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물레가 곧 수레 바퀴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 전까지는 농작물을 평평한 나무판에 올려놓고 당나귀나 황소에 연결하여 질질 끌며 옮겼다. 그러던 중 둥근 물레판으로 바퀴를 달아 수레를 만드니 끌기가 훨씬 쉬워졌던 것이다. 물건을 더 빨리 더 많이 수송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수메르 통치자들은 이 정도로 만족하지 않았다. 이 신문물을 이용해 전쟁에서 이기고 싶어 했다. 그리하여 전차가 탄생했다. 고대 수메르인들과 맞서 싸운 전사들에게는 그야말로 재앙과 같은 발명품이었다. 저마다 소가끄는 1인용 전차에 올라타고 지축을 뒤흔드는 발굽소리와 함께 적진을 향해 돌진했을 수메르 병사들을 상상해보라. 특히 귀청을 찢는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빙글빙글 돌아가는 둥근 물건은 적군에게 있어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였을 것이다. 대체 저것이 무엇인지 미처 궁금해하기도 전에 수메르군의 무기에 숨을 멎었을 것이다. 최초의 수메르 수레는 후대의 마차만큼 빠르지는 않았지만 2000년이 지난 뒤에야 말이 사용되었던 것이다. 전사들이 올라타고 적진을 뚫고 들어가는 데는 용이했다. 전사들은 수레를 몰며 활을 쏘아 적군을 쓰러뜨렸다. 활과 바퀴의 결합으로 고대의 대량 살상 무기가 탄생한 것이었다. 수메르인들이 바퀴를 가장 먼저 발명하기는 했지만 다른 문명에서도 비슷한 기술적 발전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졌다. 다만 그 시기가 수메르보다 조금 늦었다.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수메르인들이 바퀴를 그처럼 빨리 발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도자기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도공들은 반죽을 중앙에 놓고 그 주위를 몇 차례씩 돌며 빚고 다듬어 도기를 만들었다. 그러던 중 특히 영민한 한 도공이 반죽을 판에 올리고 그걸 돌리며 작업하면 훨씬 편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을 것이다. 과연 회전판으로 물레를 만들어 이용하니 반죽 주위를 360도 돌지 않아도 꽤 훨씬 섬세하고 편하게 작업할 수 있게 되었다. 도예용 물레는 수직으로 세워진 회전축에 돌판을 붙여 만들었다. 어쩌면 물레를 발명한 그 똑똑한 수메르인이 물레를 실수로 뒤엎고 뒤엎어 둥그런 돌판이 대굴대굴 땅에서 구르는 모습을 보았는지도 모른다. 아니면 어떤 얼뛰기 수메르 도공이 회전축을 걷어차 돌판이 굴러가 버린 걸까? 계기가 어찌되었던 어떤 과학적인 사고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돌판 두 개를 함께 굴리면 한 개보다 낫다는 것을 알아냈다. 돌판은 바퀴가 되었다. 바퀴 두 개를 옆으로 세워서 회전축 하나에 연결시키고 이 회전축을 평평한 단에 고정시킴으로써 세계 최초의 수레가 완성되었다. 수메르인들이 남긴 그림에는 이 초기 수레가 자주 등장한다. 농부들이 이 수레에 바퀴 한 세트를 더 달면 훨씬 빠르고 편리해진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오늘날과 비슷한 사륜수레가 탄생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바퀴와 회전축을 결합시킨 장치는 힘의 방향 혹은 강도를 전환할 수 있는 6가지 기초적인 기계 중 하나다. 예를 들어 바퀴에 가하는 힘은 축에서 늘릴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옛날식 우물에서 손잡이를 돌려 물을 기를 때 적용되는 원리이다. 바퀴는 돌아가면서 각 운동량이라고 하는 안정성을 얻게 된다. 운동량은 움직이는 물체를 멈추는 데 드는 힘을 뜻한다. 각 운동량은 바퀴처럼 회전 운동을 하는 물체에 적용된다. 바퀴는 빨리 돌수록 동일한 면에 머물려고 한다. 즉 세워놓은 바퀴는 세워놓은 상태로, 눕혀놓은 바퀴는 눕힌 상태로 계속 회전한다. 빠르게 달리는 자전거 위에서는 균형 잡기 쉽지만 자전거가 멈춰 있을 때는 그렇지 않은 이유이다. 지구 및 기타 행성과 항성, 블랙홀이 계속해서 회전하는 이유 또한 각 운동량의 법칙이 있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외쳤다. 지구는 평면이 아니다. 아니, 그럼 지구 끝에 용이 없단 말이야? 지구가 둥근 공 모양이라는 사실은 이제 어린아이들도 안다. 물론 완벽한 공은 아니다. 북극과 남극 지점이 살짝 눌려 있다. 어쨌든 핵심은 지구라는 행성의 표면이 둥글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다 보면 출발 지점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이다. 수천 년 전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몰랐다. 그때는 지구 표면이 납작하고 평평하다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이 바빌로니아와 이집트 등 주요 고대 문명 전반에 걸쳐 이어졌다. 약 2800년 전 초기 그리스 학자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니 수평선 너머로 배를 몰아가다가 떨어져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겼을 것이다. 배가 계속 앞으로 항해하다가 수평선 너머로 사라진다는 사실이 바로 지구 끝에 낭떠러지가 있다는 의미 아니겠는가. 이 때문에 당시 배들은 반드시 해안선을 따라 항해했다. 그러나 시대를 앞서갔던 위대한 학자들은 하나둘씩 지구가 평평하지 않고 둥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기원전 330년경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리스를 떠나 남쪽으로 여행하던 사람들이 그리스에서 보았던 별자리와 흡사한 별자리를 보았으며 훨씬 높이 떠 있었다고 입을 모은다는 데에 주목했다. 이는 지구가 구체여야 가능했다. 이를 위해 월식이 일어날 때 달을 관측했다. 달에 드리워진 지구의 그림자는 늘 둥글었다. 만약 지구가 평평했다면 그림자는 이따금 타원형이었을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구가 구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그러다 약 100년 뒤 역시 그리스 학자였던 에라스토테네스가 아리스토텔레스보다 한 발 더 나아갔다. 그는 하지에 드리워진 그림자의 각도를 측정하여 지구의 원주를 유추했다. 200년 뒤 또 한 명의 그리스 학자 스트라보가 선원들의 증언을 듣고 기록을 남겼다.
이들에 따르면 배가 목적지에 가까워지면서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광경이 산봉우리나 높은 건물의 꼭대기라고 했다. 수평선이 곡선을 이룬다는 증거였다. 이런 과학적 관측이 어떻게 재앙을 부를 수 있을지 궁금해할 것이다. 고대는 지구와 관련한 이러한 급진적 주장에 오히려 갈릴레오의 시대보다 포용적이었다.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일반 선원들이 오랜 세월 이어진 상식을 거부하고 수평선 너머로 항해하는 데는 상상을 초월하는 용기가 필요했다. 수백 년에 걸쳐 사람들은 지구 끝에 낭떠러지가 있다고 믿으며 살았다. 중세시대에 작성된 유럽 지도에는 용이 사는 곳이라는 표시가 있다. 선원들에게 해안선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면 어떤 재앙이 기다리고 있는지 경고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어쩌면 또 다른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주의하라. 지구가 둥글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재앙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기분이 째져 에이 who's the best dresser 환경 100m 누가제 튀어 잘 되면 셀럽 못 되면 평생 reseller 내 개성은 시대를 안타커스 나는 세핑 모든 게 다 세핑 옷에 엿을 걸쳐도 브랜드 묻는데 I'm too sexy 헌집 두 곳에 프리미엄이 붙어 2배 3배 4배 yeah. 나는 세핑 11년째 freshman 유명세를 거둔 현찰 대신 스펙을 스택신 You're not selfish 남의 맘만 selfish 난 취향을 감춰 그래 내 second 칸은 수수께끼 쇼앤 푸베 심보 넌 볼 수 없는 임금 The king is back 다시 거시고 한만영 그래도 근본은 절대 못사 눈팅으로 배운 너의 street fashion 뚜까 배고파 기분이 째져 에이 who's the best dresser 반경 100m 누가 제일 튀어 잘 되면 셀럽 못 되면 평생 reseller 내 개성은 시대를 안타커스 나는 세핑 모든 게 다 세핑 옷에 옷을 걸쳐도 브랜드 묻는데 I'm too sexy 헌집 주고 새집 프리미엄부터 2배 3배 4배 yeah. 하마나 오늘도 미치게 하겠지 work 이유는 뻔하지 새로운 옷 하라니 위치 것만 하지마 건방 빌린 게 티나서 bro 이제 여름이 오니까 준비해내 목에다 채워질 라이스 체인 1, 2, 3, 4를 세는 것도 지겨워 man you think I love my hate want a new chain 우리 엄마 생일마다 새 가방이 생기지 신기록 게이지 우린 없어 배시 나는 매일 새로 Thought I really came from zero 그래서 두 배로 책임을 가진 삶은 생각보다 괴로워 언제나 let's go hard 내 옷은 새로워 난 운전할 때마다 맨 앞이라 위로워 Yeah, I'm 모셔 drip check 내 옷들은 늘 세팅 아무도 못 말려 나란 바닥 너무 shaking 멈출 수 없어 난 쌓여야 stay 안전모를 썼던 나는 절대 못해 care 기분이 째져 에이 who's the best dresser 반경 100m 누가 제일 튀어 잘 되면 셀럽 못 되면 평생 reseller 내 개성은 시대를 안타커스 나는 세핑 모든 게 다 세핑 옷에 옷을 걸쳐도 브랜드 묻는데 I'm too sexy 헌집 주고 새집 프리미엄부터 2배 3배 4배 yeah. 나는 세핑 모든 게 다 세핑 장영, 지진을 예측하다. 오늘날보다 한 발 앞서 나간 지진계. 기록이 시작된 이래로 중국인들은 나라 안에서 발생했던 지진을 모두 문서에 남겼다. 당연히 중국 과학자들은 지진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미리 예측할 방법을 찾고자 했다. 1900년 전 인물인 장영도 그러한 과학자 중 하나였다. 뛰어난 학자이자 저술가, 화가, 지리학자, 수학자, 발명가, 기술자이기도 했다. 당시는 중국이 세계 과학기술을 주도하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정쟁, 대외적으로는 외세의 침략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었다. 중국 황제는 물론 권력이 막강했다. 그러나 백성들을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줄 능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는 동안에만 효력이 발생하는 권력이었다. 장영은 황제의 명을 받들어 지진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래야만 황제가 재난지역에 구호물품이며 인력을 신속하게 보낼 수 있었다. 132년 장영은 거대한 청동 항아리 하나를 황제 앞에 내놓았다. 항아리의 명칭은 계절별 바람과 지구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장치였다. 사람들은 지구의 움직임이란 문구에 관심이 쏠렸다. 장영이 직접 몸으로 느껴지지 않는 진동 혹은 지진 현상까지 알려주는 장치를 만들어냈던 것이다.
장영의 지진계는 지진이 일어나면 청동공이 항아리 주둥이 속으로 떨어져서 바닥 부분에 조각된 8마리 두꺼비 중 하나의 입으로 굴러 나오도록 설계되었다. 두꺼비 8마리는 팔방위를 나타낸다. 기계가 지진이 날 지역의 방위를 제대로 맞추게 되면 황제가 재난 지역에 제때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오류가 생길 경우 질투심 많은 정적들이 장영을 처단하려 들 것이었다. 즉 죽을 수도 있었다. 다행히 장영의 지진계는 138년 2월 28일 발생했던 강력한 진청 룽시 지진을 미리 예측해냈다. 한데 장영이 이듬해 유명을 달리하면서 지진계 작동 원리도 함께 땅에 묻히고 말았다. 현대 첨단 지진계를 통해 진동과 지진의 강도, 위치를 측정할 수 있게 되었지만 언제 지진이 발생할지 예측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리하여 중국 기술자들이 고대 장영의 지진계를 그대로 재현해냈다. 이 복제품을 자세히 연구하면 지진 예측의 비밀이 밝혀질지도 모른다. 기록에 따르면 장영의 지진계는 138년 실제로 지진이 발생할 지역을 정확히 짚어냈다. 그러나 지진의 원인에 대한 장영의 주장은 한참 빗나갔다. 그는 바람이 지진을 일으킨다고 믿었다. 지진은 화산활동과 마찬가지로 지각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다. 지구는 지각, 멘틀, 외핵, 내핵 등 4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선 땅과 바다 및 해저는 암석권이라고도 불리는 얇은 지각이다. 지각의 깊이는 약 10에서 50km로 매우 얇다. 그러나 2층에서 지진이 발생한다. 지구의 지각이 삶은 달걀 껍데기처럼 매끈했다면 지진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각은 여러 번 떨어뜨린 삶은 달걀의 껍데기와 같다고 보면 된다. 균열 투성이이다. 그렇게 균열이 많이 생긴 달걀의 껍데기는 크고 작은 조각 여러 개가 퍼즐처럼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다. 지각을 이루는 각각의 조각은 판이라고 부른다. 판과 판 사이 경계는 단층이다. 이러한 판들은 평소에는 서로 얌전하게 맞닿아 있다가 갑자기 경계, 즉 단층을 따라 서로 밀릴 때가 있다. 살짝 밀리면 미진이라고 하는 진동이 일어난다. 너무 강도가 약해서 지표면에서는 느껴지지 않고 민감한 지진계로만 알 수 있다. 판이 좀 더 크게 움직일 때 큰 지진이 일어난다. 그렇다면 판은 왜 움직일까? 그 답은 지구의 내부 구조에 있다. 암석곤과는 달리 지구 내부는 유동적이다. 지구의 핵이 내뿜는 엄청난 열기가 녹아있는 암석인 멘틀을 움직이게 하기 때문이다. 멘틀은 식고 녹으면서 계속해서 하강하고 상승하기를 반복한다. 이러한 운동이 판의 경계선에서 드러나는 것이 지진이다. 불로장생의 영약, 밤하늘의 불꽃놀이, 최초의 빅뱅 이론, 각종 치명적 무기의 재료로 쓰이는 화약이 불멸의 삶을 꿈꾸던 마술사들에 의해 발명되었다고 하면 다들 놀랄 것이다. 한데 사실이다. 최초의 화약은 고대 중국의 과학자 겸 마술사들이 늙지 않는 영약을 제조하다가 우연히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높다. 서양에서는 이러한 과학자 겸 마술사를 연금술사라 불렀다. 연금술사는 구리, 납 등의 금속으로 금, 은 등의 귀금속을 제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국 연금술사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금 따위가 아니라 영원한 삶이었다. 안타깝게도 이들이 죽음을 피하는 법을 찾아 헤매는 과정에서 되려 여러 사람의 목숨을 한꺼번에 앗아갈 수 있는 방법이 발견되고 말았다. 중국 연금술사들은 결코 서두르지 않았다. 불멸의 삶을 얻을 수만 있다면 기다리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이들은 여러 가지 물질을 큰 항아리에 쏟아 넣고 섞은 뒤에 최고 50년까지 묵혔다. 그리고 50년 뒤에 내용물의 효능을 시험했다. 결과적으로 아무도 불멸의 삶에 이르는 길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기원후 850년경 중국 연금술사들이 만들어둔 혼합물 중 하나가 매우 빨리 불이 붙으며 심지가 폭발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혼합물은 오늘날 화약이라 불린다.
초기 화약은 지금보다 많이 약했다. 그러나 폭발할 때 성광과 다양한 색의 향연이 펼쳐지는 점은 같았다. 중국 연금술사들은 이 특징에 착안하여 예나 지금이나 어린이들의 눈길을 단번에 끄는 발명품 하나를 내놓는다. 바로 폭죽이었다. 얼마 안 있어 과학자들은 폭죽 제조법을 발전시켜 로켓을 만들었다. 이제 알록달록한 폭죽을 하늘 높이 쏘아 올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에 재앙이 도사리고 있었다. 로켓이 하늘을 향해 날아갈 수 있다면 사람을 향해 날아가지 말란 법이 없었다. 첫 폭죽이 나오고 얼마 되지 않아 대포가 등장했다. 불행히도 그때부터 폭탄은 점점 커졌다. 화약을 발견한 중국 연금술사들이 과학이 아닌 마술을 다루기는 했지만 사용한 방법만은 과학적이었다. 과학적 방법론의 핵심은 실험을 찬찬히 관찰한 뒤 관찰 결과를 꼼꼼히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었다. 연금술사들은 불멸의 삶의 실험을 하나 진행할 때마다 재료를 일일이 기록했다. 대부분의 경우 실험은 실패로 끝났다. 수십 년을 관찰해도 혼합물에는 어떤 변화도 발생하지 않았고 아무런 특징도 발견되지 않았다. 중국의 연금술사들은 원하는 결과를 내놓지는 못했지만 세 가지 기본 재료를 조합하여 우연히 화약을 제조함으로써 어쩌면 그 이상의 발견을 해낸 셈이다. 그 세 가지 재료 중 하나는 세계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탄소다. 석탄이 탄소의 대표적 예다. 두 번째 재료는 중국 의사들에게 진작에 잘 알려진 재료였던 유황이다. 중국 일부 지역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이미 2000년 전 중국 과학자들이 그 추출 방법을 알아냈다. 화약에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재료는 초석이라고도 하는 질산 칼륨이다. 유황과 마찬가지로 중국 일부 지역에서 발견되며 아주 오래전 중국 과학자들이 이를 이용하여 혼합물에서 귀금속을 추출하는 법을 발견하였다. 과학자들은 새로운 물질을 발견했을 때 종종 먼저 잘 타는지 얼마나 타는지 알아본다. 이를 연소라 하는데 특정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여 열이나 빛을 낼 때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다. 물질이 타려면 산소와 결합해야만 한다. 물질과 산소가 결합해서 타게 되면 에너지가 빠르게 혹은 느리게 방출된다. 화약의 경우 에너지가 너무 빠르게 방출되어 폭발이 일어난다. 탄소, 유황, 초석 화합물이 매우 빠른 속도로 산소와 섞이기 때문에 이때 발생하는 열 에너지가 말 그대로 솟구치고 결국 혼합물에 불이 붙는다. 넌 뭔데 자꾸 생각나 자존심 상해 애 같아 얼굴이 뜨겁고 가슴은 계속 뛰어 내 몸이 맘대로 안 돼 어지러워 넌 한 줌의 모래 같아 잡힐 듯 잡히지 않아 넌 쉽지 않은 걸 그래서 더 그려 내 맘이 맘대로 안 돼 지금 너를 원하는 내 숨결이 느껴지니 널 바라보고 있어 I'm missing you So tonight won't you set me free Baby 날 터질 것처럼 만나줘 그만 생각해 뭐가 그리 어려워 거짓말처럼 키스해줘 내가 너에게 마지막 사랑인 것처럼 마지막 밤인 것처럼 Love 마지막처럼 내일 따윈 없는 것처럼 I'ma fall in love, baby. You can finna catch me. Give you all of this, baby. Call me pretty and nasty. Cause we gonna get it, my love. You can bet it on black. We gon' double the stack on them. I'll be the bunny and you be my Clyde. Revert or die. X's and O's.
이대로 난 그냥 이대로 난 그냥 이대로 난 그냥 이대로 발견하면 뺏겨버렸던 마음이 다시 내게 돌아오는 걸 느꼈지. 넌 언제까지나 너만의 나의 여인이라 믿어왔던 내 생각은 전부 말았어. 변해버린 건 필요가 없어. 이제는 너를 봐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 나에겐 항상 시선을 멈췄던 나를 바라보던 내 미소와 너만의 목소리 모든 게 그리워진 거야. 지금 나에게 너를 볼 때마다 내게 가슴이 떨리는 그 느낌이 있었지. 난 그냥 내게 나를 던진 거야. 나 홀로 있을 때조차 너를 기다린다는 설레임에 언제나 기쁘게 마음을 가졌던 거야. 그 푸른 내 맘속에 항상 내가 있었어. 하얀 미소에 너를 가득 안고서 이제는 너를 위해 남겨둔 것이 있어. 해맑던 내 미소가 담긴 사진에 뒤돌아가는 건 넌 그냥 이대로 뒤돌아가는 건 널 그냥 이대로 보는 게 내 가슴이 너무나 그냥 이대로 보내도 내 가슴이 너무나 너에게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지. 그저 때처럼 또 바로 그때처럼 말이야. 정성이 때까지 있었지. 이제는 전화를 내게 거는 것마저 난 이제 모두가 두려워졌어. 넌 아닌 척하곤 있지만 너의 목소리가 너무도 차갑지. 이젠 알 수가 있어. 너도 많이 아파하고 있었다는 것만은 진실을 숨기지 마. 왜 그리 모르지. 너를 볼 때마다 내게 가슴이 떨리는 그 느낌이 있었지. 난 그냥 내게 나를 던진 거야. 나 홀로 있을 때조차 너를 기다린다는 설렘에 언제나 기쁘게 마음을 가졌던 거야. 푸른 내 맘속에 항상 내가 있었어. 하얀 미소에 너를 가득 안고서 이제는 너를 위해 남겨둔 것이 있어. 해맑던 내 미소가 담긴 사진에 뒤돌아가는 건 널 그냥 이대로 보는 게 내 가슴이 너무나 난 그냥 이대로 난 그냥 이대로 보는 게 내 가슴이 너무나 이렇게 떠나가버린 너를 보려 한 것이 아니야. 하지만 나는 기다려. 내가 다시 돌아올 날까지 이곳에서 책 제목 너무 재밌어서 잠 못 드는 과학책. 지은이 션 코널리. 오늘 글읽기 여행은 어땠나요? 다른 날에 또 다른 구름 여행을 기대하며 이제 몽글몽글 뭉게구름에서 내려오겠습니다. 저는 북캐릭터 구름 여행이었습니다.